자, 어제 했던 학력평가 문제 한번 풀면서 또 물리학원 전체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림은 물체 ABC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ABC 중에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물체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만 변합니다. 원운동이죠. 운동 방향만 변하고요.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는 속력만 변하죠.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둘 다 변하는 것은 요 C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나는 전자기파 기역 니은을 이용한 장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의 ABC 중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는 이런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진동수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A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가장 긴 영역대고요. 이게 라디오파 혹은 전파라고도 합니다. 이 영역을. 그다음에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의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게 자외선이 되겠죠. 자외선. 이렇게 되고 C는 X선보다도 파장이 짧고 X선보다도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가 가장 큰 영역대가 감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거는 빨간색으로,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건 파란색으로 제가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기역을 수신하여 방송이 나오는 라디오는 라디오파를 씁니다. 전파. 농담이 아니고요. 이거는 라디오는 라디오파. 그래서 기역은 A입니다. A. 자, 니은으로 살균하는 식기소독기. 이거는 식기소독기에 나오는 빛 한번 보십시오. 약간 보랏빛이 띕니다. 자외선과 함께 보라색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해버렸네. 자외선입니다. B입니다. B. 그래서 A, B 1번이 답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라늄 원자핵과 중성자가 반응하여 크립톤 원자핵과 원자핵 A가 생성되면서 중성자 3개와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반응입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 기억 보면 핵 분열 반응이다. 핵 분열 맞죠?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면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서 금방 쪼개집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핵 분열 과정입니다. A의 질량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 전이고 오른쪽이 반응 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질량수의 합을 더해보면 되겠죠. 얘랑 얘를 더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질량수를 x라고 할까요? A의 질량수 x를 더한 게 같아야 됩니다. 자, 더 식 세워보면 1 더하기 235는 92 더하기 3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 구하면 x는 141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 과정들은 다 생각할게요. 일단 니은 맞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되고요. 질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질량수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정도로 극심한 질량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수 자체가 정확한 질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질량수는 매우 큰 숫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면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죠.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반응 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빛에 의한 현상 A, B, C를 나타낸 것인데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그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는데요. 모든 입자와 파동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물리학원에서 다루는 거는 대상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하고요, 전자 요 두 개입니다. 빛하고 전자 요 두 개가 이제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빛과 전자를 파동이라고 보냐 하면 그 간섭이나 회절 현상이 일어나면 그 빛을 파동이라고 보고 또 전자를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 현상과 회절 현상은 파동만에 고유한 현상이 되거든요. 그 입자성은요, 그 우리 물리학원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빛을 파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광전 효과라는 것 자체는 아인슈타인 이전에 이미 발견된 현상이고,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해석을 하면서 광자라는 그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는 대표적으로 이제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보면 광전 효과의 현상을 찾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요 A밖에 없죠. 이거 갑자기 형광 색깔이 예, 전하 결합 소자의 전자 양공 쌍이 생성되는 과정이 요 광자가 들어가서요. 광자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그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그 원자가띠의 빈자리는 양공이 생기고 전도띠에 올라간 이제 전자하고 그 양공이 쌍을 이루면서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과정을 이용하고요. 이게 이제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그 각종 그 빛 센서들 있죠. CCD, 그다음에 광다이오드, 그 광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 그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비누막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거 간섭 현상이고요. 그다음 지폐의 숫자 부분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도 간섭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얇은 막 간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배웠나 누구? 배웠겠죠? 예. 이게 이제 간섭 현상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얇은 이렇게 막이 있으면요, 빛이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비누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누막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빛이 왜 뭐 재밌는 거 있나? 뭐 나도 좀 웃자. 뭐 꿈을 꿨나? 요 아래쪽에서 반사된 빛이 있고 동일한 빛인데 위쪽에서 반사된 빛이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동일한 빛입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그렸지만 동일한 진동수, 동일한 색깔의 빛입니다. 요만큼의 경로 차이가 생겨요. 경로차. 그럼 이 경로차가 이제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요 두 빛은 상쇄 간섭을 하고, 요 공로차가 반파장의 짝수가 되면 마루는 마루, 고른 골끼리 다시 만나기 때문에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죠. 예,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각도면은 그 파장에 따라서 그 같은 경로차라도 반파장에 그게 짝수배가 될 수도 있고 반파장에 홀수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 각도에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막의 두께에 따라서 비누막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부분 얇고 어떤 부분 두껍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께에 따라서 그 두께에서 보강 간섭되는 빛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얇은 막 간섭이 되겠습니다. 지폐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간섭 현상으로 파동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고체 AB의 에너지 띠 구조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 것인데 AB는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전기 전도도라는 그 용어 자체를 여러분이 잘 몰랐거나 좀 이게 기억을 못했으면 의외로 이게 쉬운 문제였지만 틀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 전도도라는 걸 혹시 까먹었다 하더라도 조금 센스가 있었던 학생들은 이 단위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여기 1 나누기 옴미터라고 해서 이거 저항의 단위 옴이 분모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저항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요. 저항이 작을수록 이 값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 전도도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전도시키는 특성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다. 저항하고 이제 거꾸로 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이제 역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B가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데 띠 간격이 큰 쪽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A가 절연체, B가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이 문제의 절반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다 어제 짠 겁니다. 밤에 보면서 어제 제가 대본을 다 짜왔거든요. 자, A는 절연체이다. 맞죠? 네. 니은 B에서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는 1.12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니은 보면 B니까 요 녀석이네. 자 보세요. 여기가 전이할 수 있는 게 요 메뉴에서 요 맨 바닥으로 전이하면 딱 1.12죠. 근데 이렇게 전이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전이할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전이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전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보면 기역은 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다. 그 말은 이제 얘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얘보다. 근데 전기 전도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이 클수록 작은 거예요. 저항이 클수록. 얘가 저항이 더 크죠 얘보다. 예, 저항이 더 크니까 전기 전도는 더 작습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할수록 전기 전도는 작다. 전기가 잘 통할수록 전기 전도는 크다. 비저항과 거꾸로 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전기 잘 통하니까 얘가 얘보다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얘가 얘보다 작죠. 네, 작습니다. 나도 헷갈리네. 기니디에서 5번이 답입니다.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물체 A가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B의 질량은 각각 3mm이고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이런 거는 바로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죠. 그럼 뭐뭐의 2배 할 때 얘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A가 V고 B가 2V고 A가 V고 B가 2V고 나 한참 그 포켓몬스터 너 포켓몬스터 해봤나? 그 앱 잡는 거 게임. 네. 그거 할 때는 이제 2V 나오면 2V 그거 썼는데 요새는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네. 뭐를 해버렸네.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있는데 이 충격량 나오면요, 여러분 그 반사적으로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충격량의 정의대로 힘과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질량과 속도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3월달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헷갈려가지고 여러분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정식으로 배우죠.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 교육과정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우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요. 충돌 전에는 A만 운동량이 있죠. 3mv0 A 운동량, B의 운동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A의 운동량이 3mv가 되어 있고 B의 운동량은 m 곱하기 2v 이렇게 되겠죠. 배가 고프다. 갑자기 배가 확 고프네. 그러면 이제 V가 얼마인지 나와요. 이 식으로부터 V를 구할 수 있죠. V는 5분의 3v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구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힘이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시간대에 충돌하니까 힘을 가는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A가 받는 충격량을 물어봤지만 A는 처음 속도도 있고 나중 속도도 있고 하니까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바꿔서 B가 받는 충격량으로 바꾸면 처음 속도가 0이죠. 그러면 이게 나중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 됩니다. B의 경우에는.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 어차피 A나 B나 같으니까 B에 대해서 충격량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하면 m 곱하기 2v 빼기 0이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여기 V에다가 5분의 3v0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5분의 6mv0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작용 반작용을 잘 이용하세요. A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A하고 B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면은 B를 구해도 됩니다. 힘이든 충격량이든. 자, 이번에 7번 문제 한번 볼 텐데 저번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요새 트렌드가 좀 이 연력학 문제는 다 짬뽕 시켜가지고 다 물어보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1법칙도 써야 되고 연료율도 써야 되고 이것저것 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연료율이 0.4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가 A, B, C, D, A에 따라서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 글도 이제 잘 모르네. A에서 B는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거죠. 이거는 뭐 딱 봐도 압력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C, D는 부피가 일정한 거죠. 딱 봐도 부피가 일정하네. 압력 부피 그래프니까. 그리고 B, C하고 D, A는 이게 단열 과정이라는 게 말로 표현해야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단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열출입은 A, B 과정과 C, D 과정만 있습니다. 여기는 열출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0예요. 그래서 보통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게 뭐 정형화된 방식은 아닌데요. 대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AB 과정에서 Q0를 흡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Q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 과정이면은 이게 딱 폐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폐곡선 안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서 Q를 적으면 열을 흡수한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보통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기억 봅시다. AB 과정 등압 과정이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AB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요. 등압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등압 과정은 특징이 Q와 W와 델타 U가 전부 다 0이 아니고요. 부호가 전부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부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얘가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부피가 증가하면 1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열을 흡수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구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 Q는 우리가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1이죠. 1은 Q0하고 같은 게 아니고요.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면은 Q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은 Q0보다 작습니다. Q0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Q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BC 과정입니다. BC 과정.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했는데 요 BC 과정에서 BC 과정은 지금 단열이죠. BC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볼게요. BC 과정에서 열출입이 0입니다. Q가 0이죠.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는데 W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W가 플러스죠. 따라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죠. 에너지는 니은은 맞네요. 그 다음에 CD, 요게 어렵습니다.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을 물어봤는데요.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을 Q2라고 할게요. Q2.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요걸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을 두 개를 써야 돼요. 이 경우에 연력학 제1법칙하고 그 다음에 열효율에 대한 식, 이 두 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우선 문제 조건에서 그 열효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열효율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좀 밑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열효율이 0.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열효율의 정의는 뭐냐면 투입한 열량분의 이 경우에는 Q0죠. 그리고 한 순환 과정당 총 한 일이 돼요. 총 한 일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제1법칙을 한번 써볼 겁니다. 순환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A, B, C, D, A 이게 이제 순환 과정이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볼 거예요. 써보면 순환 과정에서 총 출입한 열량은 순환 과정에서 총 한 일 더하기 그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순환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을 보면요, Q0만큼 흡수했죠. 그 다음에 BC라 그 단열 과정 두 개는 열 출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등적 과정 하나가 이제 열 출입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Q2만큼 방출한다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Q2라고 미지수를. 그럼 이제 마이너스 Q2를 더한 게 되겠고, 이게 이제 한 순환 과정 다 출입한 총 열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다 적어줄까요? 요게 이제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고요. 이거는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방출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고, 그 Q2는 반출한 열량의 크기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요거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델타 U가 0입니다. A, B, C, D, A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A에서 A로 변한 건 없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입니다. 따라서 요 W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Q0 빼기 Q2 나누기 Q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걸 얘는 풀이 과정을 좀 여러분 좀 약간 정형화해서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열효율 나온 문제는 항상 그 열효율에 대한 식하고요,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 이걸 써보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걸 아예 공식처럼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얘는 요거다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식으로 그냥 푸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거죠. 0.4는 요거와 같다라는 식 써보면은 양변에 Q0 곱해보면 0.4 Q0는 Q0 빼기 Q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Q2를 왼쪽으로 넘기면 0.6 Q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맞죠?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로 나왔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와 Q가 PQ 그리고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건너? 이제 이런 것도 안 보여.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의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얘가 봤을 때 얘가 0.8c로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정지해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는 P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잠깐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봤을 때 여기에 불이 켜졌어요. 여기도 불이 켜졌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좌표죠. 그러니까 다른 관측자에 대해서는 이게 동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동시에 도달했어요. 검출기에. 근데 이 좌표는 한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좌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총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머리에 총 맞고 여기 옆구리에 총 맞아가지고 동시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머리 먼저 맞고 옆구리 나중에 맞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항상 총 맞는 걸로 생각하면 바로 이게 느낌이 와요. 근데 여기서 총 쏘고 여기서 총 쏘고는 순서가 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총은 언젠간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총 맞는 거는 이게 동시에 맞았다고 하면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단 C는 빛의 속력이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발생한 빛의 속은 C보다 작다. 틀렸죠. 요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동등한 걸 믿지 못하면 문제를 틀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틀리면 이제 그 특수상대론교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사이버 교주 같네. 자, 니은 보면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와 B의 관성계에서 같다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길이 수축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A에 대해서 이제 요 길이는 안 움직이죠. 잠깐 쓰면 안 되겠다. 나중에 뭐 그려야 돼가지고 요거는 안 움직이죠. 근데 얘에 대해서도 요 부분은 움직이는 방향인데 얘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 방향이니까 수축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봐도 고유 길이, 얘가 봐도 고유 길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보면 B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PQ는 다른 좌표니까요. 누군가에게 동시면은 누군가에게 동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잡으십시오. 여러분 빛은요 최초로 출발한 빛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PQ 최초에 출발한 빛만 보면 되고요. 지금 B의 입장에서 볼 거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녀석이 아니고 요 녀석까지 요 전체가 안 움직이고요. B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쪽으로 0.8C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팁은요. 광원은 움직이지만 광원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광원에서 최초로 발사한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무조건 더 빠르기 때문에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만 추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원은 움직이지만 그냥 냅둬요. 냅두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검출기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이동하겠죠. 여기로 이동하는데 그동안 이제 PQ에서 발생한 빛은 여기로 갈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총알을 동시에 맞아야 돼요. 총알을 동시에 맞아야 되니까 얘는 가면 이만큼 와야 되고 얘는 이만큼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맞아야 돼요. 그럼 어디가 먼저 켜져야 되겠어? Q가 먼저 켜져야 돼요.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총알을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근데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만 간 빛이 가장 멀리 가니까 걔만 추정하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일로 안 가고 일로 가요? 사실 빛은 원형을 그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빛은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사실. 얘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빛이 가는 방향은. 어차피 온 사방팔방으로 빛이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빛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먼저 켜져야 돼요. Q가. 그래야지 얘가 봤을 때도 얘가 동시에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디가 먼저인지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니만 답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단 H는 플랑크 상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지난 3월에도 풀이를 했지만 요게 그래프라고 보라 그랬습니다.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요 화살표의 길이가 결국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였죠. 진동수고 이 진동수에다가 C는 람다 F라는 C 빛의 속력 람다 F
빛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는 식을 넣어서 진동수 대신 파장으로 나타내면 hc 나누기 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녀석들은 상수고요. 플랑크 상수하고 빛의 속도는 상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죠. 요거는 여러분이 그 공식처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의 진동수는 큰 거고요. 파장은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이자 진동수의 크기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장은 거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방출되는 파장의 길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했는데, 자 A하고 B 한번 봅시다. 화살표 길이가 어디가 더 크노? A가 더 크죠. 진동수가 A가 더 큰 거고요. 파장은 A가 더 짧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이게 좀 이런 거 의외로 실수해가지고 틀린 경우 있거든요. 쉬운 문제니까 다시 보지도 않아. 실수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는 이렇게 써는 걸 추천합니다. 진동수가 A, B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A가 크네? 그러니까 파장은 B가 더 크겠네 하고 얘랑 맞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뼈 아픕니다. 그러면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3 빼기 E2다. 맞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E3 빼기 E2. 그리고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요.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FC라고 하면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FC는 이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되고요. 이건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C는 요거죠. 요거 FC는 E4 빼기 E3 되겠네요. 그래서 FC는 H분의 E4 빼기 E3 맞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D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고요. 이것은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두 에너지 준위 사이를 넘나들 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좀 이제 어려웠어요. 이게 중간에 이제 이런 걸 시간 조절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뭔가 삐끗해가지고 막히면은 계속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막혀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좀 시험을 망칠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와 질량 M인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서 AB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크기의 3배예요. 이런 거는 바로 그림에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3배니까 이게 3F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일한 실이죠. 이 도르래는 무시무시한 도르래니까 무시하면 이제 실은 같은 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 상태를 보면요. 가는 정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요 B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요 빗변 방향 성분의 크기가 3F여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정보로부터 이제 똘똘마리로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A도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A하고도 정지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EF가 더 있어야 돼요. EF가. 근데 이 F는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이 EF의 정체는 뭘까요? 네, 중력입니다. A의 무게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맞아떨어지죠. A도 합력 0, B도 합력 0, AB 합쳐도 합력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 나는요. 가에서 A를 놓는 순간부터 A, B의 가속도의 크기가 8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요거를 물어봤어요. T. 자, 그러면 이 나 상태에서 요 작용하는 힘을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의 무게 안 변할 거예요. 이거 아니지? 이거 맞는데. 아니다. 사기 치지 마라. 나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 지금 40분에 시작해서 30분에 끝나. 아직 10분. 아니야. 오늘 40분 시작해서 20분 끝나요. 어디 약을 치려고 저번에 4반이 한 터가지고 5반인지 6반인지 모르겠네. 둘 다 자기 반 아니래. 아 진짜 아니야. 알았어. 요게 이제 3F 이거 안 변하죠. 경사면도 안 변했고 물체도 안 변했으니까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8분의 1 G로 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AB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A의 질량 모르니까 MA라고 둘게요. 왜냐면 MA 꼴 F 하려면 질량이 필요하잖아요. 변하려면. 그러면 MA 꼴 F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B를 하나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A 입장에서는 위쪽, B의 입장에서는 요 타고 내려가는 쪽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AB로 하나로 묶으면 TT는 날아가죠? 플러스 T 마이너스 T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식이 질량이 MA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M 곱하기 가속도가 8분의 1 G는 F죠. 여기 3F 빼기 2F입니다. 3F 빼기 2F니까 F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8분의 1 MAG 더하기 8분의 1 MG는 F예요. F인데 요 MAG는 뭐와 같냐 하면 요 EF하고 같습니다. MAG가 A의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식으로부터 요거 대신에 EF를 집어넣으면 이제 F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럼 이게 4분의 1 F 더하기 8분의 1 MG는 F니까 요거 계산하면요 F는 6분의 1 mg가 됩니다. 중간 계산 과정 좀 생략할게요. F는 6분의 1 mg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이제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장력이잖아요. 네. 장력인데 그러면 이제 장력이 들어간 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MA 꼴 F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경험이에요. 자 A하고 B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걸 선택해도 사실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A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MA를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항 선택할 거 B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B에 대해서 MA 꼴 F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의 질량이 M이고요. 가속도가 8분의 1 G죠. 이거는 3F 빼기 T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죠. 여기 보면 요 F 대신에 6분의 1 mg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mg 꼴로 다 나타낼 수가 있죠. t가 mg 꼴로 다 나타내지고요. 마저 계산해 볼까요? 맨날 계산해 보라고 맨날 계산 안 해주고 맞죠? 8분의 mg는 요 3 곱하기 6분의 1 mg 하면 2분의 1 mg가 되죠. 빼기 t니까 요 t는 실제로 저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더 씁니다.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세요. 손이 더 정확합니다. 지대찾기를 해보면 아는데요. 머리로 계산한 것보다 손으로 가서 그냥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대찾기와 같다. 손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세요. 한 줄 더 적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8분의 4 빼기 8분의 1 mg죠. 이런 연습 이런 걸 이제 버릇을 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8분의 3 mg가 답이 됩니다. 괜히 이런 거 암산하다가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실수도 많이 해요. 암산하다가. 그렇다고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착각은 하지 않도록. 아니에요. 이 페이지까지 11번까지 할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빨리 해야 나 할 테니까 뭐 딴 거 하든가. 자,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형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Q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원점 O는 P의 중심입니다. 편 O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P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어차피 내 혼자 하는 거니까. 자, 자 보면 듣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얘는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보면 얘는 P에 흐르는 전류가 없을 때는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만 있는 거죠.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B0예요. B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에 흐르는 전류가 I0예요. 근데 I0일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기장 0이에요. 야, 근데 자 보십시오.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럼 전류가 엄지가 위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B0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도 해결이 되는데 얘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EI0가 흐르면요. 일단 얘보다는 크기가 몇 배가 되겠어? 2배.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겠고 방향은 거꾸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얘랑 합친 게 최종적으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3B0가 됩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O에서 Q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죠? 이건 그냥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해야지 수능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수신호로 컨닝 잘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시험 저는 이해하거든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전기 문제, 자기장 문제를 풀고 있구나. 아니면 패러디. 예? 진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감독하다 보면. 근데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사람들 잘 모르면. 나는 이제 전공이니까. 이게 수신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자, 기역은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네. 그리고 니은은 3B0니까 2B0보다 크죠? 네. 그래서 기D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12번부터 나중에 내일 다 풀 수 있겠나? 다음 주에. 뭐 다 풀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뭐 그냥 대충 풀면 되거든요. 자, 월요일 1교시. 와, 월요일 잠 잘 오겠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과와 같이 천장에 실로 연결된 자석의 연직 아래 수평면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를 놓았더니 A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자석을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B로 바꾸어서 연결하고 A를 이동시켰더니 B가 A 쪽으로 기울어져 정지해 있습니다. B는 상자성체, 방자성체 중에 하나인데 일단 A는 자기화되지 않은 B를 끌어당기는 걸로 보아서 지금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강자성체가 되겠고요. 그 B는 상자성, 반자성 중에서 이제 자석에 끌리는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다 풀었죠. 기억 A는 강자성체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이제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자석에 끌려가고요. 반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장력이 되겠죠. 요거는 자석의 무게 mg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A하고 자석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석에 작용하는 힘은 실의 장력, 중력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력은 자기력과 중력이 무게죠.
무게 합이니까 이 장력은 자석의 무게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딱 자기력만큼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상자 성체인 것을 바로 문제 읽으면서 밝혀냈죠.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문제는 여러분이 그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잘 정리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13번은 전자기 유도 문제, 패러데이 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폭이 D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향해 운동합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은 세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림란은 금속 고리의 한 점 P의 위치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 패러데이 법칙 한번 여기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자속이 변할 때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n d 파이 dt인데요. 파이를 요 bs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 좀 기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겠고 b는 자기장, s는 닫힌 고리의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고요. 그 두 개 곱한 게 자속이고요. 요 n은 그 고리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직사각형 도선 고리 한 개가 있죠. 그래서 n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의 크기 b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b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니까 상수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경우에는 n은 1이고요. b는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만 변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근데 이 면적을 뭐 얘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을 그 LX라고 할게요. L은 그러니까 요 길이를 L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자기장에 들어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요 면적은 S는 LX가 되죠. LX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그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LX 델타 T가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L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의 X 길이만 변하죠. 그래서 이제 L도 역시 상수가 돼서 델타 X 델타 T 이렇게 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바로 그 도선고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BL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만 변하는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이런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요. 이 보통 이제 참고서 같은 데 보면은 외우는 방법으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브라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요. 근데 이게 보통 그 디귿자 도선이나 혹은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이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기억하게 하냐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끄럽지만 짜여진 대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귿자 도선 있죠? 디귿자 도선. 그래서 이게 면적만 변하는 경우거든요. 면적만 변하는 경우에 그래서 디귿자 브라보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브라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농담만 기억하고 제가 지나갈 때 저를 보면서 선생님 디귿자 브라보 이러는데 그게 뭔데? 이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더라고요. 농담만 기억에 남는 신기한 현상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이 식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인데요. 2초일 때는 요 P점이 2분의 D를 통과하는 순간이니까 지금 제가 막 그림을 그린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 면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자기장의 자속의 증가를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렌츠의 법칙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해서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혹은 자속이 감소하면은 그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네. 6번의 김도균 정영희 학생. 그래서 이 경우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엄지를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 여기서는 P점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면 위쪽이 되죠. 위쪽이 되니까 플러스 Y 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5초일 때인데요. 5초일 때는 보니까 얘가 P가 1.5D를 지나고 있는 순간이네요. 1.5D가 여기네, 그죠?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는 순간이네요. 여기 이제 5초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5초인 순간은 그 직전과 직후를 놓고 보면 자기장의 크기도 안 바뀌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도 안 바뀝니다. 요만큼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작다 했는데 일단 7초일 때도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7초일 때는 여기 보면 7초일 때는 2.5D를 지나고 있죠. 여기 2.5D 여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적이 바뀌죠. 직전과 직후를 놓고 비교해보면 여기가 줄어들죠. 조금만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이때 보면은 요 V에 비례하잖아요. 요 B랑 L은 크기가 똑같죠. 뭐 2초일 때나 5초, 7초일 때나 B나 L의 크기는 같고요. 요 X 방향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죠. 속도가 언제가 더 빨라? 2초일 때하고 7초일 때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7초일 때 브라보가 더 큽니다. 보가 커가지고. 그래서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작다 맞네요. 그래서 기니 D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슬슬 이제 입질이 오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질 A와 B의 경계면에 50도로 입사한 단색광 P가 전반사하여 A와 물질 C의 경계면에서 굴절한 후 C와 B의 경계면에 입사합니다.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45도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임계각보다 큰 상황이니까 굴절각이 90도보다는 클 수 없으니까 이게 전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입사각이 클수록 굴절각이 커지죠.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거든요.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은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아서 굴절이 되고요. 입사각이 임계각 45도보다 얘는 크니까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굴절에 대한 해는 없고요. 그래서 반사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사되고 있는 경우고요. 굴절률은 A가 B가 크다 했는데 이건 자 임계각인 상황을 그려보면요. 여기 임계각은 지금 45도죠. 그럼 이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굴절의 법칙 기억이 납니까?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거든요.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른 쪽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A하고 B하고 속도 비교해보면 어디가 속도가 더 크노? 예, B 쪽이 속도가 더 크죠. 각도가 더 크니까 45도보다 90도가 크잖아요. 그럼 굴절률은 이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적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좀 이렇게 하는 버릇을 좀 들이도록 하십시오. 예,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빠르고 굴절률은 작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예, A가 B보다 크다. 일단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자 A하고 C부터 비교해 봅시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요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 어디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그래서 A보다 C에서의 속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굴절률은 어디가 더 극했나? A, C 중에서 굴절률은
A하고 C 중에서 A가 더 크겠죠. 굴절률은 속도의 역수니까 속력분의 C거든요. 속력분의 빛의 진공에서 빛의 속도 C. 그다음 거꾸로 해서 틀렸습니다. 일단 CB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였는데, 자 CB의 경계면에서 보면요, 지금 요 관계식하고 요 관계식을 다 정리해 보면 A, B, C의 그 속도의 순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A가 중심에 있고요. 아니죠. A가 좀 봅시다. A가 다 느리네. A가 다 느린데 지금 보면 요게 50도면요. 요것도 50도죠. 50도고 얘도 억각으로 50도죠. 그래서 보면 얘는 50도입니다. 50도. 그럼 제가 똑같은 입사가 50도에서 얘는 전반사하고요. 얘는 전반사를 못해요. 그럼 이게 전반사 할 수 있는 조건은요,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더 전반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속력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소관계가 똑같이 그 A가 더 작지만 얘가 더 차이가 큽니다. 얘보다. 그래서 이제 B가 제일 빠르고요. B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C고요. A에서가 가장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문제 조건에 요 사이에 인계각이 얼마나 돼 있어? 인계각이 50도예요. 50도. 그럼 요 사이의 인계각은 50도보다 큽니다. 인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입니다. 왜냐면 인계각이 작을수록 그 인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되거든요. 그럼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인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인계각이 작은 게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인계각이잖아요. 인계각인데 얘보다 넓은 그러니까 요 영역이 전반사가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되는 영역이 넓을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인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이고요. 그게 속도의 차이가 크고 굴절률 차이가 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하고 B 사이가 인계각이 이게 45 아무도 뭘 안 하나? 45도로 나와 있죠. 45도. 이것도 45도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뭐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었지만 인계각이 요 사이에 45도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전반사가 더 잘 안 되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계각이 45도보다 큰 상황입니다. 보통 요거 물어볼 때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예요. 요 전반사 문제는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면 자, 요 각도가 50도보다 크잖아요. 그럼 요 각도가 50도보다 크죠. 그럼 요 입사각이 50도보다도 작아요. 50도보다 작은데 이 경우에 인계각은 45도보다도 또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얘는 인계각보다 작은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각도는 작아지고 또 전반사는 더 안 되는 조건이고. 그러니까 좁빗해지게 입사하잖아요. 완만하게 입사해야지 전반사가 잘 되는데 더 좁빗해지고 전반사는 더 안 되는 조건이고, 그러니까 전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1번은 굴절하고 1번은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뒤에 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진폭이 2cm이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점 PQ는 평면 상향에 고정된 지점입니다. 그림란은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파장을 물어봤는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순간에 이 파동의 모습을 위에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장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그 파동의 형태의 가장 짧은 그 최소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마루하고 마루 요걸 파장이라고 봐도 되고 골하고 골 요걸 파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몇 cm입니까? 2cm죠. 헷갈리게 진폭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진폭이 2cm라서 2cm인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로 파장과 진폭이 같은 경우고요. 파동의 진행 속력 혹은 전파 속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주기분의 파장이 되겠고요. 파장은 2cm인 거 구했죠? 주기는 요 그래프에서 보면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니까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시간 간격이 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주기는 2초가 되겠습니다. 2초. 골하고 골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2초니까 1cm/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다음에 2초일 때는 지금 이 경우가 2초가 주기죠.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모든 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바로 요 상황이죠. 그냥 요 상황이니까 지금 고린 상태죠. 고리니까 변이가 이제 아래쪽으로 2cm인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변이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니 D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나란하게 놓인 스피커 S1과 S2 사이의 중앙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2m 떨어진 점 O를 표시를 합니다. 다음 S1, S2에서 진동수가 340Hz이고 위상과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다 O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 처음으로 보강 간섭하는 지점과 상세 간섭하는 지점을 표시하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게 스피커 이렇게 두 개 놔두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의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게 쪼글씨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소리가 제일 작아지는 지점에 표시를 해요. 지나가면서 소리가 다시 커지는 지점에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실험인데 생각보다 실험이 잘 됩니다. 해보면은. 그래서 보면 여기는 지금 경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마루로 출발하고 마루로 출발한 소리가 똑같이 만날 거예요. 만나서 얘는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무조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수록 경로 차이가 생기죠.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여기 갈수록 경로 차이가 처음으로 반파장이 되는 순간 소리가 작아지고요.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순간 소리가 커지고 반파장의 3배가 되는 순간 소리가 작아지고 반파장의 4배가 되는 순간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이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의 결과 이제 처음으로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경로 차이가 얼마가 되겠노? 경로 차가 딱 반파장의 1배가 됩니다. 이 보강 간섭 이거는 중간 지점이니까 이는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이죠. 거리가 똑같잖아요. 거리의 차이입니다. 경로 차이가.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이 되면 한쪽은 이제 마루가 골로 뒤집혀지죠. 반파장이 마루 골 한 덩어리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1, S2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O에서 같죠. 같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납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다음 O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했는데 지금 얘가 1m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m,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1m인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왼쪽으로 1m인 지점도 경로 차이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m의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왼쪽에서 1m에서도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세 간섭이면 이 똑같은 거리 여기도 이제 상세 간섭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적으로 요 지점이나 S1과 S2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 거리의 차이가 동일하게 반파장인 지점입니다. 경로 차이가 반파장 지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은 맞고요. 기억 틀린 거고요. 서로가 잘 듣고 있네요.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대본에 없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실수한 거예요. 자, 디귿
S1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S1하고 S2가 똑같이 이렇게 신호가 가는 거였는데 S1만 마루하고 고를 뒤집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O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실험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실제 실험은 보통 휴대폰으로 이제 요새는 그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어플을 받아가지고 그 휴대폰을 이제 요 스피커하고 요 스피커에 동시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상이 같게끔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는 어떤 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실험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몰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했을 때 이제 O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경로 차이가 없지만 그 반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하여 시료를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전자현미경에서 이용하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요. 전자의 물집합 파장, 이거 식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운동량을 이렇게 풀어서 기억을 해도 되겠고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습니다. 이게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4승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전자의 파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파장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시료를 관찰하는 광학현미경보다 이제 그 회절이 잘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요. 이 분해능이 좋다는 것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데,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 회절이 잘 안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에는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를 이용하는 투과 전자현미경 템하고 시료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를 이용하는 주사 전자현미경 셈이 있습니다. 자, 기억 보면은 전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기억은 길다 했는데, 요 파장은 물집합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거든요. 따라서 이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은 짧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거꾸로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가는 분해능이고요. 그다음 뒤그 주사 전자 현미경은 이제 그 전자가 반사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시료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료의 표면을 관찰할 수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니디 해가지고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전자현미경도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서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3문제가 남았네요. 18번 문제. 욕 나오는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8, 19, 20 중에서 이번에는 18번이 가장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점 P를 지나 점 Q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물체 B를 P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죠. 타이밍 다르게 놓는 거. PQ 사이 거리는 L이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평균 속력은 5분의 4V예요. 그림 나는 가에 AB가 운동하여 B가 Q를 지나는 순간 A가 점 R을 지나는 이 해석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 문제 이제 푸는 방식은요, 동일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풀 거예요. 풀 거고, 또 힌트는 AB가 동일한 경사면에서 내려오죠. 근데 가속도가 같아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갖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가 A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있어요. A 보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보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평균 속력을 통해서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그 초기 속도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초기 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의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요 식으로부터 요 2분의 V0 플러스 V가 5분의 4V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P를 가만히 놓았을 때 순간 속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잠깐 보자. A가 P에서 지금 A가 지금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의 평균 속도라 나와 있는데 A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를 V0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이고요. 여기가 A가 Q를 지나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속도가 5분의 4V라는 거로부터 P가 지나가는 이 순간을 제가 0초로 둘 거거든요.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을. 그래서 그 V0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하면은 이 V0 더하기 V가 5분의 8V죠. 8V니까 이 V0가 V로 나타내면 5분의 3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알아두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까지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A부터 그릴게요. A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있으니까. A는 지금 0일 때를 지금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을 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죠. A가 P를 지나가는 순간에 속도가 하나, 둘, 셋, 넷, 다 5분의 3V였습니다. 여기 이제 V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 순간이 이제 그림으로 치면 가 순간이 되겠습니다.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이 순간을 놓고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A 그래프가 되죠. A가 이제 여기가 A가 P를 지나는 순간, 여기 A가 Q를 지나는 순간. 근데 A가 Q를 지나는 순간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B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같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요 면적이 L이에요. 요 면적이 P에서 Q까지 거리가 L이잖아요.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요 면적이 L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정 순간을 놓을게요.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이제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P에서 Q까지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순간이 나 순간이라고 칩시다. 나 순간은 이제 B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죠. 그래서 B가 요만큼 갔어요. B가 요만큼 갔기 때문에 또 요 면적이 L이 됩니다. 요 삼각형 면적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그러니까 그 A가 Q하고 R 사이 거리거든요. 그럼 Q하고 R 사이 거리를 그림에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요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A가 이제 요 순간부터 가 순간부터 나 순간까지 간 거리가 되겠죠. Q하고 R 사이 거리는. 그래서 가 순간에서 나 순간까지 A가 간 거리니까 요만큼 면적이 저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가 구했으니까 요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요 면적을 구하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요 빨간색 전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좀 요걸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를 알면 요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같으니까요. 요 면적을 구하려면 그리고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 평행사변 면적은 결국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돼요. 보입니까? 지금 요 스킬이 자주 쓰이는데요. 요게 V죠 지금. 그 다음에 요게 T2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 면적이 나와요. 요 면적이 나서 요 면적하고 이제 얘를 더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T1하고 T2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T1하고 L하고 뭔가 관계가 있겠죠. 요 면적이 요 T1하고 V로 어떻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면적을 써보면요. 요 면적은 요 면적으로 구해야 되죠. 직사각형 면적은 5분의 L은 5분의 4 VT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이게 좀 어려웠어요. 지금 요 면적 구해볼게요. 요 면적을 표현해보면 L은 이때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쓸게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러면 2분의 1 AT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L이고 요것도 L이잖아요.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쓸 거예요. 요 두 개가. 그걸로부터 이제 T1하고 T2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인 면적을 T2로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T1, T2 있는데 A하고 V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T1하고 T2의 관계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A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T1만큼 변하는 동안 5분의 2V만큼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T1분의 5분의 2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정리하면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V 곱하기 T1분의 1 곱하기 T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좀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 식하고 이제 요 식이 같다라는 걸 써볼 거예요. 식이. 그러면 이제 V는 날라가죠. V는 날라가고 T1하고 T2 사이의 관계만 나옵니다. 요거 정리하면 요거 좀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T2는 2T1이 됩니다. 결과가 따라서 요게 2T1이 돼요. 2T1이. 그러면 요 면적이 V 곱하기 2T1이 되는 거죠. 지금 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 평행사변의 면적. 요 V 곱하기 2T1이죠. 이게 T2니까. 근데 요 T1이 아까 뭐였죠? 여기 T1이 또 뭐 어디로부터 또 구할 수 있냐면 요 식 있죠, 요 식. 요 식에 의하면 T1이 4V분의 5L이잖아요. 4V분의 5L이니까 얘는 2 곱하기 V 곱하기 2 곱하기 T1 대신에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4V분의 5L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L이 얼마인지 나오죠. V가 날라가고 2분의 5L이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이까지 잘 구해놓고 틀린 애들이 있어요. 2분의 5L 하면 2분의 5L이네 하고 2분의 5L 답 찍었으면 틀렸습니다. 이게 하기엔 문제 풀이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제 뭘 구하는지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구한 거는 요거 구한 거거든요. 2분의 5L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를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해서 틀렸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걸 구한 거이기 때문에 여기다 L을 더해야 되죠. L을 더해야 돼서 2분의 7L이 됩니다. 답은.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를 그냥 요 속도 있죠. 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게 얘가 이건 하지 말까? 구할 수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V에서 얘가 2T1만큼 지났는데 그러니까 얘가 T1만큼 지날 때 5분의 2V가 변했잖아요. 그럼 2T1만큼 지나면 5분의 4V가 변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5분의 9V가 됩니다. 5분의 9V가. 그럼 이 평균 속도 나오겠죠. 요 평균 속도가 요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잖아요. 5분의 14V 나누기 2니까 5분의 7V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5분의 7V 곱하기 T1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T1은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요 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니까 요 면적하고 관련된 식이 계속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거는 저도 제 시간에 못 풀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뛰어난 학생들의 또 1등급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학력평가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좀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 B, C가 각각 x = 0, 그리고 x = D, x = 2D에 고정되어 있고요. 양전화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A하고 C의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4D로 옮겼더니 B가 받는 힘이 방향은 그대로고 EF가 됐어요. 그 말은
지금 C가 B에 작용한 힘이 약해졌잖아요. 약해졌을 때 얘가 EF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A가 B에 작용한 힘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C가 B에 작용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A하고 B가 전부 다 플러스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멀어지면 이제 얘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고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미는 힘은 그대로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요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호는 다 정해졌으니까 이때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의 비를 구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 A의 전하량을 A의 전하량을 문제에서 주어졌죠. QA, C의 전하량을 QC, B의 전하량을 QB라고 두고 가의 상황하고 나의 상황에서 B가 받는 힘을 그냥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정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B가 받는 힘을 써볼게요. 그게 일단 F죠. F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X 방향이죠. K의 D 제곱분의 QA, Q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K의 D 제곱분의 QB, Q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나에 대해서 또 B에 작용하는 EF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죠. D 제곱분의 QA, QB. 근데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 이제 거리가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는 D였는데 3D가 됐죠. 그래서 3D의 제곱분의 QB, QC가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쓰면 이 문제 절반이 다 풀렸던 문제입니다. 요까지 쓰면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저는 니은 나누기 기억을 했어요. 열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좌변이 2가 되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겁니다. EF 나누기 F 하면 2가 되죠. 그 다음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D제곱분의 K는 다 날라갑니다. D제곱분의 K는 모든 항에 동일하게 있잖아요.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QB도 날라가요. QB가 QC를 지었네 모르고 QB가 다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날라가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QA 빼기 9분의 1 QC 나누기 QA 빼기 Q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다 풀었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양변의 QA 빼기 QC를 곱해보면 2QA 빼기 2QC는 QA 빼기 9분의 1 QC가 됩니다. 그러면 QA는 왼쪽에 QC는 오른쪽에 넘기면 QA는 2 빼기 9분의 1 QC가 되죠. 이건 9분의 17 QC가 됩니다. 따라서 QA 나누기 QC는 9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연립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풀이를 보면은 또 좀 할만했던 이렇게 문제였어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20번 문제는요, 뭐 딴 거 없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적어보면요, 그냥 풀렸던 문제예요. 뭐 따로 식을 세우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쓰면은 풀렸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와 연결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하여 물체를 점 P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가 P에 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생 포텐셜 에너지는 E0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그림에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E0였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점 Q와 R을 지나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와 Q, Q와 R 사이는 각각 2L, L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건입니다. 나에서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생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7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7배라 했는데 Q에서 R까지예요. 그러니까 Q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결국 R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R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랑 비교해 보면 되죠.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E0였으면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분의 1 E0가 됩니다. 왜냐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절반이 되었죠. 변형된 길이가. 변형된 길이가 절반이 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거의 제곱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요. 운동 에너지 감소량 이걸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다? 5분의 7배입니다. 그래서 얘는 20분의 7 E0예요. 이게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나에서 물체가 Q에서 R을 지나는 순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각각 E1, E2라고 할 때 E1 빼기 E2를 구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E1 빼기 E2를 제가 그대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E1 빼기 E2. E1 빼기 E2인데 E1이 각각 얘가 Q를 지나가는 순간, 얘가 R을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 써볼게요. 이거는 다 역학적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해 보면 K1 더하기 U1 빼기 K2 빼기 U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끼리,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끼리 표현해 보면 K1 빼기 K2 더하기 U1 빼기 U2가 되죠. 근데 요 1이라고 적은 거는 전부 다 요 Q를 지날 때고요. 2라고 적은 거는 전부 다 R을 지날 때입니다. R을 지날 때. 그러니까 Q를 지날 때는 이제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0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요 녀석이 0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20분의 7 E0라는 걸 구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예, 변화량이니까 요만큼이 결국에 20분의 7 E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얼마라고 나와 있어? 그 Q점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처음 위치일 때가 E0였고 그거에 비해서 변형된 길이가 절반이었으니까 그거의 4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20분의 7 빼기 4분의 1 E0가 되어서 20분의 2 E0가 돼서 10분의 1 E0가 되겠습니다. 아이 모의고사 2시간 만에 풀이하는 게 빡세네. 쉴 틈 없이 했는데도 이러네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물리2 내용, 물리학 2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